자, 오늘은 힌두교 창조신 브라흐마 얘긴데 이분 요즘 좀 조용하시죠? 한때는 비슈누, 시바와 함께 트리무르티의 핵심 멤버였다고요.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식과 배다의 신이었다니 완전 만능이셨죠. 심지어 어떤 경전에선 스스로 황금 아래에서 태어나셨대요. 태생부터 레전드. 고대 베다 시대엔 프라자파티 신과 동일시될 정도로 잘 나갔다고요. 7세기까지만 해도 브라흐마 숭배 종파도 있었다는데 반전이 기가 막혀요. 어느 순간부터 비슈누, 시바, 마하데비한테 빛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주 창조신이 아니라 다른 신들이 만든 보조 창조신으로 격화됐대요. 이게 무슨 일이죠? 한때는 잘 나가던 신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요? 데모부터 짚어보자면 빨간색이나 황금빛 피부에 수염이 멋진 4개의 얼굴. 이 4얼굴이 4개의 베다를 상징하고 사방을 가리킨다네요. 연꽃 위에 앉아 계시고 탈 것은 백조나 거의 두루미인 함사래요. 스크립트에 따르면 자식들을 자기 마음에서 창조하셨대요. 마나사푸트라라고 불리죠. 그런데 오늘날 힌두교에서 브라흐마는 인기가 별로 없어요. 속상하죠. 고대 경전에선 칭송받았지만 주신으로 숭배되는 경우는 드물대요. 브라흐마를 위한 큰 종파도 없고 인도의 사원도 몇 개 안 된대요. 한때 우주의 창조주였던 분이 이렇게 잊혀지다니 신들의 세계도 만만치 않네요. 이쯤 되면 신들도 인기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 아닐까요? 다른 신들한테 묻혔다는 게 참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다음엔 또 어떤 신이 숨겨진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해주세요. 채널 고정. 여러분, 대형 축제 소식 들으셨나요? 칼리 여신이 강림하는 그날 다들 준비되셨나요? 이 축제는 단순한 파티가 아니에요. 무려 샤마푸자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신화 속 칼리 여신은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강력한 힘을 상징하죠. 특히 인도 서ben골 지역과 방글라데시에서 그 인기가 폭발적이라고요. 바라사트, 나이아티, 콜카타. 이 도시들은 축제 준비로 벌써부터 들썩인데요. 아샴, 오디샤, 트리푸라 같은 곳에서도 칼리 여신 숭배 열기가 뜨겁다고 하네요. 이 축제의 핵심은 바로 힌두 달력에 새로운 달이 뜨는 날에 열린다는 것. 밤에 여왕이 강림하는 마하니샤 푸자라는 이름도 붙어 있어요. 완전 드라마틱하죠?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의미가 담겨 있어 희망을 상징하기도 한데요. 칼리 여신은 악을 물리치고 선을 수호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강렬한 이미지와 달리 사실은 보호와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신자들은 여신에게 간절한 소원을 빌곤 하죠. 화려한 장식과 등불로 도시 전체가 환하게 빛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에요. 마치 신들의 세상이 인간 세계로 내려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니까요. 음악과 춤, 맛있는 음식까지 오감이 즐거운 축제라고 할 수 있죠. 이 축제는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지역사회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돼요. 모두가 함께 모여 여신을 기리고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의미가 크죠. 그래서 칼리푸자는 단순히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문화 그 자체예요. 어떠세요? 다음 칼리푸자 때는 직접 가서 이 열기를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역시 신들의 세계는 언제나 흥미진진한 드라마의 연속이네요. 여러분, 이집트 신화에도 엄청난 드라마 퀸이 있다는 사실 아셨어요? 바로 밤하늘을 수놓는 여신 누트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하늘, 별, 우주 그 자체인 존재죠. 그런데 이 여신 묘사가 아주 독특합니다. 보통 별이 가득한 누드 여인으로 묘사되곤 해요. 그녀가 지구 위를 아치형으로 굽어보고 있는 모습으로요. 상상해보세요. 밤마다 온 우주가 당신을 감싸는 기분? 어떤 때는 또 소로 변신하기도 한대요. 진정한 천의 얼굴 여신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기가 막힙니다. 누트 여신, 사실 머리 위에 물단지를 얹고 다니는 모습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녀의 이름 누트, NWT와 물단지, NW가 비슷해서 그렇다는데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의 여신이 물단지를 얹고 있다니 뭔가 언밸런스하면서도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신화 속 뜻밖의 매력 포인트랄까요? 신들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디테일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니까요. 하늘의 여신이 물단지를 얹고 있는 모습 왠지 모르게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마치 우리 동네에서 볼 법한 하늘마님 같지 않나요? 이런 디테일들이 신화를 더 살아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것 같아요.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물단지를 든 여신이라니. 역시 신들은 평범함을 거부하는 찐 셀럽들입니다. 여러분, 북유럽 신화 최고 셀럽 오딘 신이 시그니처 아이템 궁리르 아세요? 오늘은 그 궁리르에 대한 진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고 왔어요. 일단 궁리르는 그냥 창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대급 치트키라고 할 수 있죠. 던지면 무조건 타겟에 명중하는 능력을 가졌다고요. 스킬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이게 말이 돼요? 던지기만 하면 백발백중이라니 사기템 아닌가요? 심지어 오딘의 손에서 한번 떠나면 알아서 목표물을 찾아가 바뀐대요. 전투에서 이건 뭐 게임 끝이죠. 오딘이 괜히 최고 신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대단한 창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드워프 장인들이 만들었어요. 로키가 내기를 해서 얻어낸 선물 중 하나랍니다. 로키는 역시 트러블 메이커죠. 궁리르가 오딘의 손에 들어가면서 그의 권위는 더욱 굳건해졌다고 합니다. 이 창 덕분에 오딘은 신들 중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냈죠. 사실 궁리르는 오딘이 스스로를 희생하며 지혜를 얻을 때도 함께했어요. 그의 고통과 지혜를 함께 겪은 진정한 동반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창의 이름 궁리르는 흔들리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던져질 때 마치 흔들리면서 날아가는 듯한 모습 때문일까요? 정말 흥미로운 이름이죠. 이름마저 드라마틱해요. 궁리르가 항상 명중하는 덕분에 오딘은 전쟁에서 무패 신화를 써내려갔어요. 이런 무기가 있다면 저도 세상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궁리르의 존재 자체가 오딘의 전설을 더욱 빛나게 하는 요소였던 거죠. 얘들아, 오늘 그리스 신화 역대급 막장 드라마 파르테논 편 스포 들어간다. 다들 파르테논이 아테나 신전인 건 알죠? 근데 여기 비하인드가 장난 아니거든요. 원래 5세기 BC 페르시아 전쟁 승리 기념으로 지어진 건데 알고 보면 도시 근고 역할도 했대요. 건설 시작이 기원전 447년, 델로스 동맹이 완전 잘 나갈 때였죠. 9년 만에 완공. 조각이랑 장식은 좀 더 걸렸지만 와우, 그 스케일. 그런데 이 웅장한 신전 진짜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졌어요.
6세기 말엔 웬걸 성모 마리아에게 바쳐진 기독교 교회로 변신. 그러다 오스만 제국이 점령하고 나선 모스크가 됐지 뭐예요. 진짜 신전 지붕 뜯고 미나렛 달았을 때 아테나 여신 눈물 흘렸을 듯하죠. 대박 사건은 1687년 베네치아 폭탄이 파르테논에 떨어졌어요. 오스만군이 거길 탄약고로 썼던 거죠. 쾅, 완전 박살 났잖아요. 이때부터 파르테논의 순환시대 시작이에요. 그리고 1800년대 초 7대 엘긴 백작이 등장해요. 이 양반이 남은 조각들을 논란 속에 다 떼어봤지 뭐예요. 그 조각들이 지금 영국 박물관 엘긴 마블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는 돌려달라, 영국은 못 준다. 아직도 싸움 중이죠. 진짜 파르테논은 신전에서 금고, 교회, 모스크, 폭탄 맞은 폐허까지. 게다가 조각상들은 영국으로 유학까지 갔네요. 이 정도면 파르테논은 그냥 건물 아니고 살아있는 역사 드라마 그 자체 아니겠어요? 신들도 인간도 다들 파르테논 앞에서 스캔들 하나씩은 터뜨렸네요. 여러분, 아더왕의 원탁 기사단, 그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이야기 아세요? 평화를 지킨다는 기사들이 사실은 온갖 드라마의 주인공들이었다는 거. 자, 시작은 왕의 친척들부터죠. 아그라베인, 가에리스, 이베인까지. 아더왕의 전 적들도 합류했대요. 갈레아웃, 펠리노어, 루트 같은 인물들이요. 원탁은 평등의 상징이라지만 여기 모인 기사들 배경이 정말 다양했어요. 심지어 유럽 밖에서 온 기사들도 있었다니 스케일 대박이죠. 베디비어, 가웨인, 케이 같은 초기 영웅들도 원탁의 핵심 멤버였죠. 근데 이 기사단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랜슬롯, 퍼시발, 트리스탄 같은 이들이었죠. 이들이 각자 자기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활약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배찾기 퀘스트, 여기에 또 새로운 스타가 등장합니다. 원래는 퍼시발이 주역이었는데 나중에 갤러헤드가 그 자리를 꿰찼대요. 갤러헤드는 정말 성스러운 기사 그 자체였죠. 완벽남이랄까?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해피엔딩은 아니잖아요. 아더왕에게는 골치 아픈 아들도 있었으니 바로 모드레드. 아니, 자기 아들이 왕의 적이라니 이런 막장 스토리가 또 있나요? 원탁 기사단 이야기는 12세기 중반 프랑스 문학에서 처음 등장했답니다. 처음 기록된 건 노망드 브리라는 작품이라네요. 평화와 정의를 외치던 기사단, 사실은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했죠. 역시 신화 속 영웅들도 우리랑 다를 바 없는 인간미 넘치는 존재들이네요. 여러분,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기구한 운명이었답니다. 이 신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다고요? 그 위험이 대단했죠.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던 게 7세기 BCE에 홍수로 한번 싹 쓸려 내려갔어요. 시작부터 드라마틱하죠. 하지만 에페소스 사람들의 친사랑으로 다시 지어지기 시작했죠. 대단한 뚝심이에요. 그리고 550 BCE쯤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이 큰 손을 썼다는데 덕분에 더 화려해졌죠. 크레타 출신 건축가 케르시프론이 설계를 맡았으니 그 스케일이 역대급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게 재건된 신전이 한동안 평화롭게 있었어요. 에페소스의 자랑이었죠. 그런데 356 BCE에 반전이 기가 막혀요. 신전이 불에 타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 헤로스트라토스라는 방화범이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저지른 일이었다네요. 미친 거죠. 심지어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나던 날 밤이었다니 정말 소름 돋는 우연이죠. 하지만 에페소스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다시 신전을 짓기로 결심하죠. 그들에게 아르테미스는 단순한 신이 아니라 도시의 수호신이자 정신적 지주였으니까요. 최종적으로 재건된 신전은 에페소스 시민들의 자금으로 완성되었답니다. 이 신전은 에페소스의 정치적, 사회적 삶의 중심 그 자체였죠. 에페소스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아르테미스와는 또 다른 독특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신전도 결국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401CE에 파괴되었죠. 지금은 그 웅장했던 신전의 기초와 조각들만 남아있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죠. 수차례 불타고 홍수에 휩쓸리고 또 재건되었던 아르테미스 신전의 일생. 이 정도면 신전도 파란만장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지 않나요? 역시 인간 세상이든 신이 세상이든 드라마는 끝이 없네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역대급 출생의 비밀 하나 풀어드릴게요. 마하바라타의 카르나라는 왕자님 이야기인데요. 정말 드라마가 따로 없어요. 시작은 쿠티 공주님인데요. 젊은 시절 신이 능력을 테스트하다가 일을 저질러요. 태양신 수리아와 병하고 아기가 생긴 거죠. 어머나. 근데 미혼모라니 당시 사회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잖아요. 결국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 겐지스강에 떠내려보낼 수밖에 없었대요. 맴짓. 하지만 이 아기 죽지 않고 왕실 마부에게 발견되어 길러져요. 이름하여 카르나. 그는 자라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전사가 된답니다. 말솜씨도 기가 막히고 카리스마도 뿜뿜하는 완벽남으로 성장하죠. 하지만 그의 삶은 늘 뭔가 꼬여 있었어요. 역시 출생의 비밀 때문일까요? 그는 나중에 쿠루크셰트라 전쟁에서 카우라바 편에 서서 싸우게 돼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두료다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기로 맹세했거든요. 근데 반전이 기가 막혀요. 전쟁 중에 친엄마 쿠티 공주님을 만나게 되죠. 아니, 알고 보니 자기가 싸우는 판다바 형제들의 친형이었다는 사실. 이게 말이나 돼요? 친형제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고 있었다니. 결국 그는 가장 친한 친구를 위한 의리를 선택하고 동생 아르주나와 싸우다 전사해요. 버려진 아기에서 영웅이 되었지만 비극적인 운명에 갇힌 남자 카르나.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지만 친사랑과 의리를 보여준 상징적인 인물이죠. 정말 신화 속 인물들이지만 인간적인 갈등은 다 겪네요. 여러분, 오늘의 신화 드라마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꿀잼 소식 들고 올게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신계의 핵인싸 엔키시님 소문 들으셨어요? 이분 지혜와 마법의 신이면서 동시에 지하수와 공예의 신이래요. 그것도 모자라 아부주를 다스리는 분이시죠. 천문학에선 남쪽 하늘별들과 연관이 있다니 스케일이 다르죠? 와이프는 단갈루나 자녀들도 어마어마해요. 난셰, 아살루이, 마르독, 엠빌룰루까지. 개인 비서 이시무드도 있고요. 라흐모, 쿨룰루, 심지어 7년자까지 모신다니. 처음엔 수메르에서 숭배됐는데 에리두가 주된 숭배 중심지였대요. 그의 신전 이름은 에 아부주. 이름부터 범상치 않죠? 초기 기록에도 이미 주요 신이었다니 찐 대세는 다르네요. 그의 영향력은 남부 메소포타미아를 넘어 빠르게 퍼져나갔다고.
흥미로운 건 언제 에아랑 완전히 동화되었는지는 불확실하대요. 하지만 이미 바빌로니아에선 기원전 3000년 후반에 합쳐진 상태였다는 거죠. 우르 제3왕조와 고바빌로니아 시대에 특히 인기 폭발이었대요. 아누, 엔닐, 그리고 엔키 이렇게 3대 신 중 한 명이었다니. 이 시대에 그의 숭배는 바빌로니아 거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증명된다니 스케일이 남달라. 심지어 후르리 종교에도 주요 신으로 편입됐고 역할도 동일했다는 사실. 그의 숭배는 아나톨리아까지 퍼져나갔다는데 정말 대단하죠. 지혜, 마법, 물, 공예까지 못하는 게 없는 만능신 엔키. 메소포타미아 신계의 제주분이자 명문가 자제네요. 정말 신들의 세계도 이렇게 흥미진진한 가십거리로 가득하답니다. 여러분, 멤피스 최고의 셀러 패밀리 프타흐 가문이 속사정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이집트 신화의 찐 크리에이터 프타흐 신에 대한 특급 소식 가져왔습니다. 프타흐는 신들을 만들고 세상을 지었다는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의 가족 관계 알고 보면 꽤 흥미진진하답니다. 멤피스 트라이어드, 이집트 신들의 찐 로열 패밀리예요. 프타흐가 그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죠. 그의 부인은 바로 전쟁의 여신 세크메트. 와우, 온순한 창조신과 불같은 전쟁의 여신이라니 조합부터 심상치 않죠? 그리고 둘 사이에는 꽃의 신 네페르템이 태어났어요. 아니, 전쟁의 여신 아들이 꽃의 신이라니 반전 매력 제대로 아닌가요? 여기서 또 하나의 비밀이 풀립니다. 프타흐는 멤피스의 유명한 현자 이모텝의 아버지로도 알려져 있답니다. 신이 인간의 아버지가 되다니 이거 완전 로맨스 드라마 아닌가요? 아니면 어쩌면 프타흐의 또 다른 면모일까요? 세크메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궁금증 폭발. 신들의 세계도 정말 복잡하죠. 우리네 사는 세상이랑 다를 게 없어요. 창조신이면서 장인과 건축가의 수호신이라니 능력치 만렙입니다. 멤피스 가문이 찐 스토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신들의 가십은 언제나 흥미진진하네요. 다음엔 또 어떤 신이 비밀을 파헤쳐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